보잘것없는 막걸리 한 잔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술자국 하나가 칼을 든 자객 5을 따돌리고 개성 상단 전체를 뒤흔든 대역죄인을 무너뜨렸습니다. 칼을 든 자객이 절벽 끝에 몰린 2사람을 향해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먼 호랑이 영감, 이제 거기까지요. 그 순간 아이는 두려워하기는커녕 낭떠러지 아래를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웃는 아이를 본 상룡이 외쳤습니다. 이 녀석아, 죽는 게 그리도 좋으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말 한마디 내뱉은 적 없는 벙어리 아이. 이 아이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신기루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 옛날 숙종 임금이 한창 왕위에 앉아 계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환국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 조정의 권세가 하루아침에 뒤집히던 그 시절, 개성 송도의 장씨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오늘의 거상이 내일은 빈털터리가 되고 어제의 동무가 오늘은 원수가 되어 칼을 겨누는 일이 다반사였지요. 번개가 하늘을 찢는 밤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절벽 끝에 2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몸집이 장대하되 눈빛이 흐릿한 늙은 사내였고 다른 하나는 누더기를 걸친 작은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10살 안팎으로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10살짜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는 칼을 뽑아 든 자객들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아득한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개성 상단의 우두머리 김상룡이었습니다. 거기까지다. 호랑이 영감, 눈먼 호랑이는 이제 그 이름도 내놓아야지. 자객의 수령이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칼날의 번개 불빛이 서슬퍼렇게 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상룡의 손을 슬며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아래를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스르르 입술 끝을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은 웃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는 한 울도 없는 기이하리 많지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이 녀석아, 죽는 게 그리도 좋으냐? 상룡이 절규했습니다. 아이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둘이 어찌하여 이 절벽 끝에 서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면 새해 전 어느 겨울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개성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은 김상룡이 처음부터 문먼 거지 신세는 아니었습니다. 장신의 어깨가 떡 벌어진 그의 체구는 어디서 보아도 위엄이 넘쳤고 장사 속 하나만큼은 개성 전체를 통틀어 그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상인들은 상룡이 거래에 나서면 개성 호랑이가 장시에 나왔다며 수군거렸고 어지간한 상단들은 그와의 흥정에서 기가 눌려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장사 속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등 뒤의 칼이었습니다. 상룡의 오른팔은 배덕팔이라는 사내였습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충직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찌감치 상단문을 열었고 밤이면 가장 늦게까지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상룡이 흐뭇하게 여길 만큼 성실한 행수였지요. 그러나 그 성실함 뒤에 무서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배덕팔은 오랜 세월에 걸쳐 거래처를 하나둘 빼돌렸습니다. 장부를 2벌로 나누어 하나는 상룡에게, 다른 하나는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날, 서해로 나간 상룡의 큰 배에는 비단 대신 모래가 실려 있었습니다. 배는 풍랑에 가라앉고 그 죄는 고스란히 천재지변으로 둔갑했지요. 하루아침이었습니다. 개성 호랑이 김상룡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충격이 심화를 일으켰습니다. 의원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마음속의 불이 눈맥을 태웠소이다. 해가 지면 눈이 멀어 밤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이오. 야맹증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눈앞이 먹물처럼 검어지는 병. 장사를 하자면 밤길도 달려야 하는 상인에게 이보다 가혹한 형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상룡은 하루아침에 몰락하여 시전 바닥을 떠돌다가 나지막 남은 삼배 몇 필과 낡은 집신 한 켤레만을 달랑 손에 쥔 채 주막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혹독했습니다. 눈보라가 개성 장씨를 통째로 삼키던 날, 상룡은 삼배를 팔려고 성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매섭던지 얼굴을 들기조차 어려웠지요. 발밑의 눈은 발목까지 푹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길가의 눈더미 속에서 무언가 검은 것이 웅크려 있었습니다. 상룡은 처음에 짐승이거니 여기고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다 멈추었습니다. 짐승치고는 웅크린 모양이 너무도 사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가가 눈을 털어내자 아이가 나왔습니다. 10살 안팎으로 보이는 누더기 호토 차림의 사내아이였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렸고 손발은 얼어 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도랑처럼 맑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상룡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역시 침묵이었습니다. 벙어리구나. 상룡은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투덜댔습니다. 재수도 없지. 내 앞가림도 힘든 판에 웬 업보냐. 그러면서도 그의 손은 제 목도리를 풀어 아이의 어깨에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입이 늦게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괴성호랑이 김상룡이란 사람은. 아이는 눈을 껌뻑이며 상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상룡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상룡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상룡은 그 아이를 길손이라 불렀습니다. 어디서 주었는지 모를 길 위의 아이라는 뜻이었지요. 상룡은 몇 번이나 길손이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나는 내 아비가 아니다. 갈 길 가거라. 나를 따라다녔다간 굶어 죽는다. 그러나 아이는 쫓겨날수록 더욱 단단히 상룡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되어 상룡의 눈이 어둠 속으로 꺼지면 아이는 어느새 나타나 상룡의 집신끈을 메어주었습니다. 장터에서 구걸하여 얻어온 주먹밥을 상룡의 손에 쥐어주기도 했지요. 상룡은 모진 말을 퍼부으면서도 그 주먹밥을 반으로 갈라 절반은 아이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손길이 마음 한켠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룡 자신은 아직 인정하지 않았지만 말이지요. 길손이에게는 기이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룡이 남은 삼배를 팔러 산길을 넘을 때였습니다. 한참을 걷던 길손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던 나뭇가지를 꺾어 길 한가운데 가지 말라는 표시를 하고는 상룡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이거사, 장씨 가야 하는데 왜 이러느냐? 상룡은 짜증스럽게 밀쳐내고 그냥 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길손이는 상룡의 다리 앞에 팔을 벌리고 서서 가로막았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눈빛으로는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상룡은 투덜대며 결국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 가려던 길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산적들이 다른 상인들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와 처절한 외침이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상룡의 두 발이 그 자리에 못 박혔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길손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상룡의 눈길을 받자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살며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상룡의 눈빛이 그날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그 뒤로 길손이의 행동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땅에 귀를 대고 멀리서 오는 말발굽 소리를 미리 알아챘습니다. 아침이면 흙냄새를 맡고 오늘 비가 올지 아닐지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강가에서는 물결 소리만 듣고도 건널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가리켰습니다. 어느 날 밤, 불을 피워놓고 앉아 상룡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 놈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귀신을 보느냐? 길손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상룡의 거친 손바닥을 잡아 자기 손가락으로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힘겹게 천천히 적어낸 것은 딱 한 글자였습니다. 길, 도다였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그 순간 상룡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개성 한쪽에서는 어두운 계략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덕팔은 새로운 상단을 차려 번듯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개성 호랑이가 아직 숨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불씨는 남겨두는 것이 아니다. 배덕팔은 결국 자객들을 풀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도 손꼽히는 살수들이었습니다. 눈먼 호랑이와 벙어리 강아지는 산짐승 밥으로 만들어버려라. 그로부터 며칠 뒤 주막에서 상룡은 낯선 사내 하나를 만났습니다. 사내는 배덕팔이 보낸 첩자였습니다. 화해를 명목으로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상단 재건을 돕겠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였지요. 상룡의 눈이 탐독하려는 순간 길손이가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는 손에 들고 있던 국밥 그릇을 그대로 문서 위에 엎었습니다. 이 녀석이 미쳤느냐? 상룡이 길손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국물에 젖어 문서의 먹이 번지는 순간 숨겨진 글자들이 드러났습니다. 겉의 내용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힌 또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상룡을 유인하여 산속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처리하라는 지시문이었습니다. 상룡의 손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길손이는 가만히 상룡이 옆에 앉아 주먹밥 한 덩이를 상룡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상룡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꾸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장맛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상룡과 길손이는 이름 없는 산속 주막에 묵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앉은 듯 퍼붓는 장대비에 사는 요란하고 처마에서는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발소리가 하나, 둘, 셋 여럿이었습니다. 길손이가 상룡의 소매를 당겼습니다. 귀를 바닥에 대고 눈을 감더니 손가락을 펴서 하나씩 꼽았습니다. 5. 자객이 5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상룡의 두 눈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칼을 쥐어보았지만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상룡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체념한 사람처럼 탁자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렸는지 잔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막걸리가 바닥에 쏟아지며 나무 마룻바닥의 결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길손이가 그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쪼그리고 앉아 쏟아진 막걸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휘저었습니다. 막걸리가 흐른 결을 따라 선을 긋고 또 긋고 그 끝에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상룡은 침침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늘이 번개를 내리쳤습니다. 그 섬광 속에서 바닥에 술자국이 황금빛 실처럼 빛났습니다. 환시였는지 개시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룡은 그 순간 분명히 보았습니다. 막걸리의 선이 주막 뒷마당 아래로 이어지며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루 귀퉁이 널빤지 하나가 다른 것들과 미묘하게 결이 달랐습니다. 비밀 통로였습니다. 길손이가 상룡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널빤지를 향해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 밖에서 칼을 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마룻바닥 아래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비좁은 흙길이 주막 뒷담 밖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객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주막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비속을 달리며 상룡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숨소리를 듣고 바람의 결을 읽고 쏟아진 술자국에서 길을 보는 아이. 사람은 입으로 길을 묻지만 이 아이는 세상이 말하는 소리를 몸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상룡은 달리다 멈추었습니다. 길손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 아이는 대답 대신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상룡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빗줄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이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개성 호랑이 김상룡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한 것은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길손이가 상룡을 이끈 곳은 깊은 산속 폭포 앞이었습니다. 장마비로 폭포는 굉음을 내며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물보라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길손이는 물보라 속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섰습니다. 상룡은 눈을 찡그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물살을 헤치고 들어가자 폭포 뒤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만 드러나는 공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폭포의 물줄기에 가려 그 존재를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동굴 안 깊숙한 곳에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룡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풀었습니다. 장부였습니다. 배덕팔이 오랜 세월 빼돌린 거래 내역이 빠짐없이 적힌 이중 장부, 그리고 그 옆에는 금괴 몇 덩이와 낡은 천 조각이 있었습니다. 천 조각에는 어설픈 솜씨로 글자 몇 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글씨였습니다. 오래된 아주 어릴 때의 글씨였습니다. 상룡은 그 글씨를 읽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길손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산속 노파에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길손이의 어미는 예전 개성 상단을 드나들던 기녀였다고 했습니다. 배덕팔의 계략을 어미가 목격했고 협박을 받아 입을 닫았습니다. 어미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이 동굴에 숨기고 아이에게만 그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길손이는 그날부터 말문이 닫혔습니다. 두려움이 아이의 입을 봉한 것이었습니다. 장부를 손에 쥔 상룡과 길손이가 동굴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자객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배덕팔이 전부 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앞은 칼날이고 뒤는 폭포, 옆은 절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밤 번개가 하늘을 가르던 절벽 끝의 장면이었습니다. 길손이가 상룡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객들의 칼날 앞에서 그 미소는 더없이 기묘했습니다. 자객들도 잠시 멈추었습니다. 저 아이가 미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아이는 상룡만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지려 했습니다. 자객들의 시선을 낭떠러지로 끌면 상룡이 도망갈 틈이 생길 것이라 생각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상룡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개처럼 손을 뻗어 길손이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아이를 품에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이놈들아!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라! 자객들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상룡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길손이의 눈빛을 따랐습니다. 아이가 폭포를 향해 눈짓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낭떠러지는 그냥 절벽이 아니었습니다. 폭포 뒤 동굴과 이어진 물길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길손이는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개성 호랑이는 죽어도 혼자 죽지 않는다. 상룡이 이를 악물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길손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자객들이 보는 앞에서 폭포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자객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그림자는 하얀 물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굴 안의 물길은 거셌습니다. 급류가 두 사람을 휘감았습니다. 상룡은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팔이 빠질 듯 아팠고 숨이 막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길손이의 손이 단 한 번도 상룡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물살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막힌 돌을 발로 차고 좁은 틈을 빠져나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두 사람이 관아 근처 개울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자객들은 이미 그들이 죽었다고 여겨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상룡의 손에는 장부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개성 장씨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배덕팔이 새로운 상단의 우두머리로 취임하는 잔치 자리에 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술잔을 들고 있을 때 피칠갑이 된 김상룡이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낮이었기 때문입니다. 낮이면 아직 볼 수 있었습니다. 배덕팔, 이 장부에 적힌 이름들이 내 죄를 증명한다. 상룡이 장부를 집어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펄럭이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연회장은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허참봉이 달려왔습니다. 개성관아의 이방 출신 상룡의 예벗이었습니다. 장부를 손에 든 허참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배덕팔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건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배덕팔이 빼돌린 금과 비단, 가짜 장부, 서해로 나간 배에 모래를 실은 계략, 그리고 길손이 어미를 협박하여 입을 봉한 죄까지. 막걸리 지도가 통로를 가르쳤고 땅의 감각이 위험을 알렸고 폭포 뒤 동굴이 진실을 간직했습니다. 오랜 세월 아이의 침묵 속에 숨어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물길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배덕팔은 관아에 끌려가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상룡은 상단을 돌려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그를 개성호랑이라 부르며 떠받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전처럼 호령하지 않았습니다. 옛 상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다시 예전처럼 일어서실 겁니까? 상룡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덩이 100개보다 이 아이의 손 한 번 잡는 것이 더 따뜻하더구나. 서산의 노을이 붉게 타오르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상룡은 언덕 위에 길손이를 앉히고 아이의 낡은 집신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장에서 새로 사온 집신을 직접 아이의 발에 신겨주었습니다. 손이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더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길손아, 상룡이 낮게 불렀습니다. 고생 많았다. 내 덕에 내가 살았고 내 덕에 내 눈이 열렸다. 이제는 내가 내 눈이 되어주마. 남남으로 만났지만 이미 부자보다 더한 인연이 되었으니 이제 편히 내 아들로 쉬거라. 바람이 풀 사이로 조용히 흘렀습니다. 길손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목젖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안쪽에서 조심스럽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룡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언덕 위로 달이 떠오르고 밤바람이 두 사람의 어깨를 차게 감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갈라지고 오랫동안 쓰지 않아 거칠어진 목소리가 아이의 목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상룡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굵직하게 흘렀습니다. 개성호랑이 김상룡이 남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길손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도 작은 팔을 벌려 상룡의 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벙어리라 불리던 아이의 입이 열린 것은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이었지요. 말이 없어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눈이 멀어도 진실은 보입니다. 상단을 살린 것은 금괴도 장부도 아니었습니다. 쏟아진 막걸리 한 잔과 그 위에 길을 그린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은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